저희 팀은 일본의 버블 붕괴와 과연 지금의 우리는 어떤지, 정말 일본의 현재는 한국의 미래인지, 한국, 일본의 버블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품 경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에서 돈을 풀면 소비가 늘고 시장에 활력이 돕니다. 시장 유동성이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물 경제는 침체되는 반면 증시, 부동산 등 선시장에 과열이 되는 경우, 실물 경제가 아닌 다상 시장에 돈이 몰려있는 경우 이를 거품 경제라고 합니다. 거품이 꺼지는 순간 경제가 무너지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후는 20년, 30년이라는 말은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의 소멸 이후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경제 불황을 의미합니다. 장기 디플레이션이 계속되어 20년 또는 30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장기 침체의 단초가 된 과정은 1980년대 후반 붐에 따른 버블이 붕괴되는 산비로 설명될 수 있고,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진입하게 된 과정을 부실 부채의 누적, 이에 따른 기업과 은행들의 부채 및 대출 조정, 그리고 디플레이션 등으로 3D로 표현합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진행 과정입니다. 일본에서 장기 불황은 1980년대 후반 형성된 거품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예금금리 자유화, 영업점 신설 규제 완화 등 금융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이 자본과 회사채 발행을 늘림에 따라 수익원이 줄어든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가운데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려되자 일본은행은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5년 1월 5%였던 정책금리는 1987년 2월 2.5%까지로 인하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은 돈을 빌려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재테크에도 치중하여 주가와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는 담보가치 상승 및 기업의 차익 여력 확대로 이어져 다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결과 주가와 땅값 모두 198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까지 3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치솟던 거품을 우려한 일본은 1987년 5월 이후 급격한 금융 긴축을 단행하고 1990년 3월 부동산 관련 대충 총량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붕괴되었습니다. 10년간 니케이 지수는 반토막이 났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경기 불진 지속으로 대규모 부실 대출을 껴안게 된 금융기관이 민간 대출을 줄임에 따라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에도 동반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1999년 들어서는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소비 위축으로 투자 의욕도 일가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특히 일본이 긴 장기 불황을 겪었을까요? 정부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거품 붕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과감한 구조조정 대신 기존 시스템에 안주하였습니다. 또한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경제 주체들이 소비, 투자보다는 부채 감축을 우선시하여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이중교를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 금리 인하 등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전통적인 경기 대응책만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불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좀비 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을 연기하거나 추가 대출을 실시하였고 좀비 기업의 지속 등으로 경제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은 일본만의 특성이 담긴 경제 구조, 정치 경제적 영향이 있지만 전 세계에 좋은 사례를 가진 영국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시작된 세계 경제의 불황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시선을 일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90년부터 경기가 후퇴하였고 버블은 붕괴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버블 붕괴 이후에도 경기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2000년대를 합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며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버블 위험도는 어땠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PIR이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로 특정 지역 연평균 소득으로 동일 지역 평균 주택 구입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의 PIR이 10이라고 할 때 10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동일 지역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미국이나 영국 주요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PIR은 11.12로 런던 8.5, 뉴욕 5.7보다 높습니다. KB가 발표한 지난 10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PIR을 보면 2008년 1분기 이후 지금까지 PIR은 7에서 14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평균은 8.3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고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전국 토지 가격 1m제곱당 1964년 19.6원에서 2013년 5만 8,325원으로 뛰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명목 가격 기준으로 49년간 2,976배 뛴 셈입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한국의 토지 실질 가격은 2013년까지 49년간 83배 올랐습니다. 그러나 땅값의 연평균 상승률을 따지면 한국이 9.4%로 일본의 10%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도심의 집가를 따졌고 한국은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악과 농지 등 모두 포함한 평균 값으로 한국도 도심 집가만 따졌을 경우 훨씬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현재의 버블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금융시장의 자산 붕괴, 버블이 붕괴되며 폭락할 때의 모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하이먼 민스키의 이론입니다. 먼저 현명한 투자자들이 투자하여 천천히 자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 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1차 현금화가 이루어지며 1차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 후 하락에서 다시 상승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후 대중들의 참여로 급격하게 자산의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에 열정, 탐욕을 거치며 대중들은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거품 논란이 있지만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며 자산의 급등에 이유를 붙이며 거품이 계속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2차 하락이 발생합니다. 짧은 시간에 가파른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러하여 급격한 하락에 따른 반등이 일어나 상승하게는 되지만 결국 급격한 폭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며 하락한 가격은 장기 평균 가격 아래로까지 내려갑니다. 대부분 좌절하였을 때 서서히 상승하며 다시 정상화됩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대중 참여 단계를 지나 열정 단계에 해당합니다. 급격한 상승 곡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그럼 바로 2차 하락과 공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버블로 향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가계 보유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확보된 것입니다. 2020년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1%이며 계속 증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경우 버블이 붕괴된다면 금융권은 치명적이며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도 휘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 변화를 서서히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안전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 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월별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해낸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0 안정에서 100 불안정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됩니다.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은 경기 부진이 정책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 외환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 중개 기능은 원활히 작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 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금융 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학자 4인의 견해입니다. 전문가 의견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점에서 한국 경제 위기가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넘쳐나는 유동성이 만든 부채의 역습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추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에 위해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은 증가하고 가계 부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말 침체가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돈은 계속 풀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거품 형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입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하우스 푸어 현상을 보이며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은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120%였습니다.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준 것이죠.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과 대출을 바탕으로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결국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에 다 때려 넣은 기업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자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은행권 부실, 급격한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출 규제가 있으며 주체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며 대상은 아파트입니다. 대출 규제가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계,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 개인이 파산해도 금융권 부실 책임이 한정되어 연쇄 부실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실거주를 하며 처분 시기가 조정 가능합니다. 한국의 변수입니다. 첫 번째로 빈집 증가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빈집 증가가 집값 하락된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주택은 거래가 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소비 단위는 인구가 아닌 가구이며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가구 증가는 2035년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생각보다 빈집이 빨리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빈집 증가는 단순 고령 화학 때문이 아니라 공급 과잉 등과 같은 전망적인 주택 제도 탓도 있습니다. 한국은 주택 공급량을 간접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말한 노후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점은 한국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과 같은 점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많고 인구는 감소하나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가구 수 자체는 증가하여 큰 변수는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입니다. 2025년 5월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는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으나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2020년 8월 이후 계속 오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본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뺀 것으로 결정됩니다.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은 가산금리 인상에 기인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0.2%로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가상금리 인상은 제한하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입니다. 과연 코로나가 종결되면 버블이 완화될까요? 코로나가 종결되어도 GDP가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물 경제는 고령화, 저성장 기조의 기저질환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태에 따른 경기 위축이 가세되면서 빠른 회복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정책 지원에 따라 모두 과거 수준을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 상승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결 방안으로 먼저 유동성 대책입니다. 앞서 설명처럼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가상금리 인상은 제한하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버블 확대를 억제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공급 부족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투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신도시 등 특정 지역의 가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적 주택 공급 또한 필요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 구조에 맞는 적절한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요 증가, 니즈에 맞춰 공급해야 하며 가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위주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혹여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서민 금융 시스템을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과연 정말 일본의 현재는 한국의 미래일까요? 저희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인지 아닌지는 버블이 터진 후에 안다고 합니다. 버블의 시기와 주체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세력이 있나입니다. 따라서 버블 자체에 지나친 관심을 두기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